미국 살짝 짚어보고 국내 증시로 가죠. 네, 네. 짚어볼 부분이 있고. 네네.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좀 빠졌는데 사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 우리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나스닥 네. 0.5% 빠졌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장중에는 한 1% 넘게 선물이 빠졌는데 네. 다 회복을 했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GDP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확정치가 이제 좀 높게 나오고 3.8% 나왔고 많이 나왔죠. 미국이 GDP 성장률이 3.8% 이거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2%를 넘어가더니 이제 은근슬쩍 3%가 네. 그냥 룰처럼 돼버리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아무리 이제 우려감이 크고 뭔가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표로 나오는 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특징이 미국 증시를 보면 선행지표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떨까라는 심리와 관련된 선행지표는 굉장히 불안한데 막상 결과가 딱 나오면 동행지표는 대부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괴리감을 느끼는데 네. 어쨌든 미국 증시는 나쁠 게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었죠. 뭐냐면 그게 오라클이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9월달 급등할 때 AI 모멘텀이 확장성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올랐던 곳이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 축은 AI 확장성을 가지고 오라클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두 종목이 이제 이틀 정도 이제 급락을 좀 했죠. 그러니까 오라클도 5% 넘는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증시의 급락의 배경이 조금은 보이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이제 9월달 급등했잖아요. 근데 급등의 배경은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럴 거야라고 예측했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떤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 실적이 D램에서 얼만큼 좋았고 HBM에서 어느 정도 쉐어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고 이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비시켜서 우리도 좋다라고 판단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의 최선두였거든요. 네. 가장 먼저 메모리 반도체 30% 인상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고객사의 고정 가격을 D램은 30%, 낸드 플래시는 10% 인상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막내이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느냐가 좀 중요했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익 매물이 꽤 나왔습니다. 나왔고 어제도 3% 빠졌어요. 넘는 하락을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라클 빠지면서 9월 달에 AI 모멘텀을 등이었고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빠지겠구나.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템포 좀 참으셨다가 뭐 조정이 기분 좋지는 않지만 조정은 나올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지난주 결제가 기술주들이 상방으로 너무 밀어붙였거든요. 네. 분명히 그 후유증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전혀 예상 못했던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죠. 뭐 조정이 나오는데 뭐 나올 만한 조정이고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시장에서 얘기는 하는데 세상에 기분 좋은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죠. 기분 나빠요. 이렇게 기분 빠지면. 나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천 갔을 때도 2% 3% 빠지잖아요. 기분 안 좋습니다. 안 좋죠. 특히 더 왜 안 좋냐면 이유가 더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9월 달에 사실 이 종목들은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미국 치면 오랄까 40% 올랐잖아요. 한 10% 조정 받아도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은 이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을 놓고 보면 상승했던 종목보다 하락했던 종목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뼈 아픈 거죠. 올라가는 것은 없었는데 내려가는 것은 또 같이 맞으니까 좀 더 뼈 아프지 않을까. 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올라갈 때는 얘네들 막 삼성전자가 4%도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그럴 때 이제 옆에 조그만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소외된 종목들은 1, 2% 올라갔는데 오늘 3점 빠지는 거하고 동일하게 빠지거나 더 빠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소부장들 1, 2%밖에 안 빠지고 상승 전환했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우리가 주도주를 찾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트 하나만 띄워볼까요? 9월달 실제로 이제 9월 초부터 네. 저 차트인데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미국 주가지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어디가 많이 났냐? 9월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보니까 역시 이제 일본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9.9%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5.5% 올랐는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S&P 500은 지금 보시면 3.2% 3.2% 올랐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될 게 중소형주 얘기 말씀드릴 때 제가 좀 한 템포 참으라 그랬잖아요. 예. 롯데 2000 보시면은 3.5%밖에 못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았는데 은근히 안 올랐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반도체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를 보시면 다우가 1.7%밖에 안 올랐어요. 다우도 못 올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는 주로 경기 소비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에너지나 그렇죠. 경기 소비재나 에너지나 필수 소비재 쪽은 그러니까 매기가 안 간다라는 거죠. 코카콜라. 그렇죠. 올라가는 쪽만 올라가기 때문에 저걸 놓고 보면 예. 사실 반도체 매수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두들 맞아도 아마 수긍이 가실 겁니다. 근데 다우처럼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맞는 거는 좀 아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시기의 전형적인 과정은 지금 장도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는 기술주, 성장주, 대형주, 소형주나 경기 소비재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오긴 오는데 당장 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오늘 내일은 아니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반도체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사실은 이제 비싸서 못 사요. 개인 투자자들의 저도 이제 한 명의 개미지만 많이 오르면은 불안하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못 사요, 심리적으로. 근데 조정 나오면 사야지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조정이 얼마만큼 깊인지를 잘 못 잡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로 조정을 받고 한두 번 정도 더 받았을 때는 좀 괜찮다. 아직 사이클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으로 소수의 종목을 끝까지 올리는 경향이 강한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금리 인하 시기는 모멘텀이 사실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담보되는 쪽이 어쨌든 AI 모멘텀을 받는 쪽이 실적이 담보되고 사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봤지만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았고 네. 가이던스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AI 거품론이 나오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아마 이게 한 1년, 2년 앞으로 계속 거품론과 확장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좋으면 확장론, 좀 나쁘면 거품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거든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36만 원 찍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10만 원대부터 유효한 가격대가 목표 가격 거기였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레포트 나오는 것도 보면 42만 원 뭐 이렇게까지 또 나오잖아요. 새롭게. 그러면 사실 36만 원에 사서 42만 원, 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20%가 안 돼요. 15% 정도. 그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반도체 살 때는 막 50%, 100% 얘기를 하고 샀는데 지금은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해도 15%, 20%가 안 근데 되거든요. 리스키한 부분은 그때보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격은 이제 좀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36만 원에 SK 하이닉스 사겠냐라고 저보고 물어보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빠지는 가격 보면 지난주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네, 33만 원대 빠지고 이러면 사실 32만 원대 정도 빠져주면 30만 초반대 가면 42만 원까지면 또 한 30-40% 수익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또 다시 배팅을 해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아마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품론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예전처럼 편하게 접근할 때보다는 약간 이제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시기에는 좀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놈의 AI 거품론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항상 그 조정의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은. 근데 사실 상승 구간에서 조정의 원인은 특별하게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조정도 우리는 이제 AI 거품론이나 뭐 파월의 발언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지난주에 조정이 올 거라고 봤던 부분은 사실 지난주 선물 만기 때 미국 너무 밀어붙였어요. 위로. 예, 결제 지수를 콜 레이티오를 보면 콜에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였거든요. 뭘로 밀어붙였을 거냐라고 보면 대부분은 선물 매수해서 아마 프로그램 유발시켜서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그 프로그램들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와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장에 보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조정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정은 당연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조정이 아니라 그냥 예측할 수 있는 조정이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보면 가격을 자꾸 낮추면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오늘 나왔던 매도는 전형적인 그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어떤 수급 구조가 나와야 되냐면
매도를 하고 싶은데 차익 매물이니까 물량이 많을 거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면 9월달에 외국인들 7조 원 이상 매수했으니까 이걸 넘기려고 하면 7조 원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합니다. 프로그램 매수에 이제 물량을 넘겨주는 거죠. 그게 고가 매도가 가능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잖아요. 오늘은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외국인들이 고가 차익 매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좀 단기 차익 매물에 있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거든요.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매도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코스피 거래량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2% 장중에 이렇게 빠지면 거래량이 정상적인 경우는 2배 정도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차익 매물.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샀다는 건 매도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물량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물량은 계속해서 저가인데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면 가격이 그냥 쭉 쭉쭉쭉 빠져버려요. 빠지는 거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오늘은 전형적인 그런 류의 장입니다. 거기다 이제 알고리즘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계속 매도가 그게 고비도 이제 반복이 나오면 돼버리는 이제 거죠. 진짜 심해진 이제 블랙매드 때처럼. 그렇죠. 블랙먼데이처럼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고리즘을 안 건 것 같지만 아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가격을 낮췄고 그러다 예.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종목별로 많이 빠지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기분은 상당히 나쁘지만 일단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조를 샀는데 걔들도 오늘 이렇게 빠지면 5% 7% 발리면 물리는 물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하고 같이 물리는 거는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들 전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나쁜 방법은 아니죠. 괜찮고 사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뭔가 많이 매수해서 약점을 잡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빠져서 무너지면 외국인들이 급격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조정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생기죠. 그럼 외국인들은 오늘 조정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기간 조정하면서 지루하게 왔잖아요. 예. 근데 오늘처럼 거래량 없이 가격을 쫙 빼면 가격 조정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조정 기간은 짧다라고 예상해야 됩니다. 이게 폭은 큰데 폭은 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굵고 짧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매집이 많이 된 상태에서 가격 조정을 심하게 주고 기간을 끌어버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도 매수 주체가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겁을 줄 때는 짧게 가격 조정을 크게 주고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대신에 기간은 짧다. 그러면 이번 조정이 생각만큼 길지는 않을 거고 예. 빠르면 불장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요 짧은 기간에는 약간 한 템포 조금 물러나는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급격히 매도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회복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 조금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추석이어서 자금 수요가 좀 있어서 많이 오른 애들 위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올랐던 바이오, 로봇, 반도체 이런 애들 위주로 해갖고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 D-2니까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할 땐 있는 건데 일주일 전에 먼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그 네. 추석이나 그 명절 같은 연휴가 좀 긴 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연휴가 길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2, 3년을 놓고 보면 이 연휴가 길 때 매도 주체는 거의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기간은 연휴 전에 잘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 그러면 개인들이 보통 매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유발시켜가지고 시장 급락시키면 다음 주 월하에 매도하려고 했던 개인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이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마 그거를 충분히 유도를 했을 겁니다.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를.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매도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가격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호가 단위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 꽉 차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 그냥 쭉쭉 빠지는데 거래 체결은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보면 개인들이 매도의 주체가 맞다. 근데 이제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많이 했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이 오늘 빠지니까 일정 부분 접근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소부장이나 뭐 이런 애들,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나 그렇죠. 조금 내려가면 사고 싶어 했던 애들을 지금 요 이슈로 조금 사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채권 국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채권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특히 30년물 가지고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ETF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전자산처럼 많이들 되고 해지도 되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요 투자적인 포인트를 보려면 결국에는 금리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는? 아마 이번 한 주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채권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사실 채권 금리가 지금 리바운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달러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분 나쁜 한 주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일단은 금리 인하가 어떤 예상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 할 거야. 올해는 10월, 12월도 할 거야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배팅했던 쪽에서 차익 매물을 던지니까 일단은 리바운딩이 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공급이 너무 많아요. 이게 또 문제가 좀 사실은 됩니다. 예. 채권 공급이 많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보니까 5년물에 30년물 순조롭게 입찰이 잘 끝났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옛날만치 못하다. 그렇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채권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사실 수요는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경매 시스템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그래서 아마 채권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만큼 이번 한 주 기분 안 좋으실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투자는 유효하다.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고 리바운딩이 중간에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조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다만 이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채권 투자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FOMC 전조표상으로 보면 내년도 원래 이제 2번 정도 예상되는데 한 번은 줄었잖아요. 그럼 상반기 중에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그때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채권 투자를 끌고 갈 수 있지는 않고 채권 투자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포트폴리오 만들 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차라리 미국 30년물 ETF로 좀 해놓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채권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 경기에 악화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권 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지해가지고 좀 이렇게 믹스하는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 제가 많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분이 좀 나빠지셔가지고 네. 채권을 그냥 이제 좀 던져버릴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채권 투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포트에서 지금은 많이 하기보다는 한 30%대요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뭐 채권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채권도 예전에 뭐 바이오프 리스크 같은 게 있어서 일례로 예전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델 지금 뭐 좀 많이 빅테크에서 빠졌지만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델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이었거든요. 네. 컴퓨터 쪽에서는. 그 회사 채권 사서 한 달에 마이너스 제 기억에 한 15% 난 적도 있었거든요. 채권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제가 항의를 그때 상당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나죠. 왜냐하면 그 바이오포 리스크라고 해서 채권도 무한정으로 안정한 것은 아니니까 우순위 채권이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국채 얘기를 하지만 채권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제가 봤을 때 이번 파월 의장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건 확실히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상반기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살 땐 보통 이제 30년물 사면은 30년 동안 내가 이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차익을 언젠간 낼 수가 있으니까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1년, 그러니까 뭐 수익이 큰 돈이라 그래서 주식처럼은 아니지만 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것도 주식이랑 똑같이 사람의 마음이 사고 그렇더라고요. 팔게 되고 네. 특히 최근에는 이 채권 관련된 부분에 요즘 HTS에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사고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좀 당황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호가가 많고 어떤 건 호가 적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고 파신다는 거죠. 이제는 채권도 HTS상에서. 그래서 과거보다는 투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샀다 팔았다 하시지 않나. 상품처럼 쓴다 이제. 좀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환율을 잠깐 가격이 얼마인지 보니까 1,413원입니다. 어제 일단은 역외에서 뭐 오늘 시작 가격이 1,410원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안고 시작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1,400원대 특히 1,410원대는 진짜 오랜만에 터치를 한 거고 이게 가는 라인이었어 다시는 안 갈 라인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봤다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환율 어떻게 지금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단기적인 것과 펀더멘탈적인 것 두 개를 좀 나눠봐서 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세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느 정도 그 투자 개념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뭐 이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선입금, 선입금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추가 금액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입금은 채무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빚진 것도 아닌데 일단 선입금을 해라. 그것도 현금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러트닉 상무장관 했던 얘기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을 고려해서 증액해라는 건데 오히려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을 고려하면 낮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외환 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대. 뭐 일본은 이번에 5,500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실제 외환 보유액에서 보면 30%대거든요. 그 비율로 맞추면 우리가 더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더 높여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은 어쨌든 기축통화잖아요. 달러도 기축통화지만 6대 기축통화에 들어가서 엔캐리 자금을 통해서 엔화를 발행해서 커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외환을 그냥 쉽게 좀 격하게 표현하면 생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함으로써 전체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자꾸 이제 압박을 좀 주는 거죠.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거 정말 외환 보유가 다 빠지고 나면 이거 예전에 우리가 IMF 때처럼 한 달 수출에 결제액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입에?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는 게 외환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유라고 하면 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도 접근은 조금 시각을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미국이 GDP를 발표해 3.8%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올해 나오는 게 0.8%에서 IMF에서 0.2% 인상해서 1%잖아요. GDP가 미국이 높아요. 우리가 환율을 항상 결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GDP 성장률이 한국이 높고 금리도 한국이 높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통해서 빠지고 나가 들어가는 자금 단기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환율을 결정하는데 지금은 금리도 미국이 높아요. GDP 성장률도 미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우리가 원화가 약세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달러 인덱스가 97 왔다 갔다 하다가 110까지 올랐다가 이게 다시 97, 98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원화 환율은 또 1,400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원화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GDP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낮고 금리조차도 지금 우리나라가 낮은 아주 특이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거기다 트럼프 되고. 대통령의 선입금 그렇죠. 지금 그것까지 나와서 그게 이제 그렇죠. 더 트리거가 돼가지고 오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키우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그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 정도면 좀 정리가 될 거다라 그러는데 오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3,500억 불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증권가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3,500억 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 나가야지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한간에서는 3,500억 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선행돼야 되고 물론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판 같은 통화 수학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위기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통화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외환 보유액에서 이 정도로 현금으로 일시성을 다 빼 나가면 우리가 정말 외환 보유고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어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러팅 사무장관이 금액을 추가로 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입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딜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는 더 강하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할 수 있는 상대는 그나마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오늘 이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러틀링 상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역시 이제 강압적인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3,500억 달러라고 했지만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3,50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제 보증식으로 가는 네. 거를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미국이 어떤 채무에 대한 부분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분할 납부라든지 혹은 뭐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는 이런 식의 추가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나마 이게 3,500불이 전부 다 현금이 아닌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지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밀고 당기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현금으로 하고 어느 정도는 지급 보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늦어도 저는 에이펙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어느 정도가 지급 보증으로 갈 거냐. 라는 부분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수합이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건지, 그게 뭐 무제한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일지 거기에 따라서 환율 시장이 또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건 세 가지 갈래입니다.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되는 것과 해결이 아예 안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는 것과. 근데 이제 잘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수밖에 없긴 한데 지금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시장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달러가 강세로 가는 원화에 대해서 특히나 미국의 GDP나 이런 금리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불안 심리까지 들어가니까 환율이 더 1,41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당분간은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안 센가 봐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제 9월달에 어쨌든 네. 외국인들 7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샀으니까. 샀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이 더 큰데 올 초에 이제 우리가 이 환율 위기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주식 시장도 있었지만 채권 시장이었거든요. 채권 시장이 이게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이게 이익이 안 나는 구조로 우리나라가 작년 한 7, 8 하반기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굳이 뭐 채권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그때 발을 많이 뺐거든요. 그러면서 환율도 굉장히 요동쳤는데 지금은 채권 스프레드도 좀 벌어지면서 마진 이익이 생기면서 거기도 조금씩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보면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세와 관련된 영향력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환율이 뭐 1,500원대로 뛴다든지 이런 좀 불규칙한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그렇죠. 네. 일단은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것들이나 좀 정부 발표가 있거나 그러면은 공식 발표나 이런 것들이나 미국의 공식 발표라도 있으면 저희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추석이잖아요. 며칠 남았지? 오늘 이제 다 끝났구나. 오늘 3시 반 끝났으니까 월화수목 4거래일 남았잖아요. 됐죠. 월화수목 4거래일 4거래일 남았고 그리고 일주일 쉬고 갖고 그다음 주 금요일 날 열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길게 장이 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좀 변수들도 있을 것 같고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오늘 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되실 건데 예.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쪽 예를 들면 AI 모멘텀을 받아가는 반도체 쪽이나 전력기기 쪽이나 혹은 AI 부품 쪽 장비 쪽까지 포함해서 AI 관련 쪽이나 그 다음에 실적으로 가는 뭐 원전이나 조선이나 뭐 방산까지 포함해서 실적으로 간 쪽들은 좀 매도를 하지 말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나오는 전형적인 하락장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한 상태인데 지금 그 외의 주체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세 하락이 왔던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특이사항이라고 네. 보시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대세하로 갔던 경우는 사실 저는 30년 넘게 주식투자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예전에 제 기억에 이 계리감이 날 때 한 4개월 정도 딜레이 된 건 봤지만
이런 구조에서 대세하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AI 거품론이 나와서 뭔가 시장도 좀 오늘 출렁거렸고 주도주도 출렁거렸고 다음 주에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을 좀 매도를 하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번 주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정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 왜냐하면 가격 조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는 그 직후나 연휴 중에 조정이 제 생각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연휴 끝나고 딱 왔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구간으로 들어와 버리는 또 구간에 들어오면 또 비싸서 못 사거든요. 갔다 왔는데 계획으로 또 올라 버리고 주식은 이미 그 전에 비중을 줄였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또 급등해서 못 사고 예. 이러면 또 마음이 급해지면서 뭔가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또 따라서 추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도주라고 판단되는 얘기했던 지금 주도주는 명확합니다. AI 모멘텀을 받는 쪽, 실적이 가는 쪽.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교집합이 가장 좋지만 교집합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비중 줄이지 말고 좀 관망을 하자.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내가 섹터를 가지고 물려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만 원 저도 사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빠져서 지금 33만 원대 내려왔는데 네. 30만, 2만 원, 30만 원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교체 매매 해볼 만합니다. 물려 있는 쪽에서 주도주 쪽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쪽 다 많이 빠졌거든요. 싹 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가격 급락을 좀 유도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결국에는 사람마다 이게 경우가 또 다르잖아요.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출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인출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요일로 따졌을 때 주초가 좋아요, 주 후반이 좋아요. 어차피 이제 일 감안을 좀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목이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먼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가격 조정이 하이라이트지 않을까라고 싶으면 오히려 그때 파시면은 급락공간에서 파실 수가 있고요. 차라리 가격이 좀 회복된 공간에서 주 후반 쪽에 파시는 게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또 추석 전에 그게 안 돼. 자금을 못 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아쉬워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개인들 매도를 유발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오늘 중국장이나 미국, 일본장 급락 안 하잖아요. 네. 나스닥 성도 급락 안 하고 딱 우리 장만 하필 이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추석 연휴에 맞춰서 돈을 빼야 되는 시점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더 팔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사고 싶어 거꾸로 난 자금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사고 싶으면은 주초에 사는 게 오히려 그러면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냥 연휴 직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가격 조정을 보니까 조금 땡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그런 개인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다음 주 월하 정도에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그때 사야 되지 않을까. 분할로 가능하시면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두 번 세 번 정도에. 네. 요령 있어요? 분할 매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마추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 계신 대표님 프로고 저는 그냥 세 번에 나눠 산다 100만 원을 그러면은 훌륭하죠. 40, 30 혹은 30, 40하고 30은 남겨놔요 그냥. 네, 그냥. 그 정도면 훌륭하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세 번 이내에서 사진 않습니다. 무조건 세 번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세 번 정도는 나눠서 사고 주도주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나눠서 삽니다. 5번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올라가면서 피라미딩 전법으로 올라갈 때 더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네. 주도주는. 그런데 그거에 이제 좀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주식은 334 혹은 433 뭘 하더라도 세 번 정도 이상에는 좀 나눠서 사시고 내 판단이 맞았다라고 생각될 때 사실은 주식은 베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타기와 피라미딩은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려갈 때 사면 물타기고 올라갈 때 사면 피라미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늘 지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적어도 주식을 무조건 세 번에 나눠서 산다. 100만 원에 있다? 그럼 나는 무조건 3, 4로 살 거야. 이거를 아마 생활을 하셔도 아마 제 생각에는 계좌 수익률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단순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요것만으로도. 네, 왜냐하면 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정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요번 주 초에 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얘기할 때 말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매도를 좀 했구나.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단기간에 확장성 가지고 급등했던 것, 하이닉스나 삼성전기나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반도체 종목들을 장비주들.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다 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도 마찬가지지만 나눠서. 정말 뭐 급락이 온다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30% 팔거나 최대 뭐 한 50% 정도 팔거나 그리고 남겨뒀고 이번 주 조정 받으면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느 정도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을 받아도 나는 추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생각보다 많이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마음이 편해져야지만 주식 투자는 조급하게 가면 계속 시장이 끌려다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분할 투자라는 게 좀 너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기술적인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걸 찾아내는 캐치보다 오히려 분할 투자 하나만으로도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에 30년 계셨잖아요. 뭐 대형 운용사도 계셨고 특별한 거 없죠? 없어요. 사람들은 비법을 찾는데 비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법을 찾는 투자자는 승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찾을 거야.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자리를 찾을 거야. 그게 승률 싸움이거든요. 동전은 아무리 뒤집으면 50% 확률이에요. 어차피 앞 아니면 뒤다. 처음에 10번 던져서 7번 나올 수 있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100번 던져서 70번 나올 수 있죠. 근데 1000번, 20,000번 던지잖아요. 그럼 어차피 50%예요. 수렴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그 평균의 수렴이 되기 때문에 승률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런 특별 비법을 찾는데 어렵고요. 손익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비 싸움은 손실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거든요. 요만큼 나고 수익 날 때 요만큼 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분할 청산이 손익비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운용하실 때도 고객들 자금이나 그렇게 하시죠 거의. 물론 그렇게 하죠. 예. 물론 자문도 그렇게 하고 운용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고 고객들한테도 그거를 가능하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샀으면 이만큼 수익인데라고 생각하시지만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이 어떤 기술적인 비법을 찾는 것보다 사실 수익률은 훨씬 좋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다들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하루 급락인데도 멘탈이 깨지기 제일 좋은 날일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요렇게 사서 요렇게 파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포멀하면서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맞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이번 주 마감이 됐는데 장 다음 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정은 아무리 가격종이 크더라도 조정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도 조정이고 오늘처럼 가격 조정이 크게 오면 양갈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 조정처럼 가격 조정이 크지 않으면 지루하게 오래 조정이 가고요.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크게 오면 조정은 의외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특히 아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심이 많이 위축될 건데 항상 이럴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기회를 노리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포지션을 좀 더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초반 조정이 좀 깊어지면 초중반까지 잘 보시다가 오히려 더 분할로 조금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 다만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혹은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 쪽에 국한돼서 보시고 10월달 에이펙 전후로 저는 시장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구도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